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자, 부동산 부자공시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슬슬 다가오는 냄새가 나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정말 지겹게 신문지상, 유튜브 모든 데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 영향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그만 좀 떠들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책을 좀 세워보자, 이런 의미로 준비해 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규제 대책 얼마나 내놨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놨죠. 예, 그런데 그 규제 대책이 하나일 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 어마어마한 규제 대책이 아니고 그 내놨던 규제 대책이 더 셉니다. 저 우리가 봤던 8.2 대책이나 9.13 대책, 이런 것들이 규제가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그게 뭐 부동산 규제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심리적인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아이고 이거 분양가 상한제 나왔으니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시장이 안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현 정부가 내는 규제 대책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규제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규제로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시장은 진작에 꺾였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정말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규제로 시장이 꺾인다면 진작에 꺾였어야 되는 거죠. 왜? 8.2 대책, 역대급 대책, 9.13 대책,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꺾이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오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규제로 시장을 규제하는 거는, 규제 대책으로 시장을 쪼이는 거는요, 그거는 단기에 불과하다는, 단기 대책에 불과한 거고, 결국 시장은 하나의 흐름대로 이어져 간다. 본래의 추세, 이거를 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추세대로 움직입니다.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 추세로 가니까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 꺾이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걸 봐야지, 이게 너무 이 세세한 거에 매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시장을 넓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왜 시장 규제도 오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역대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왜 시장이 오르지? 이 규제의 효과가 이게 단기적으로밖에 안 가네? 뭔가 이런 걸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도 왜 오르는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이 정부 이 각 부처끼리 협의도 제대로 안 된 걸 갖다가 졸속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오르는 기미가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꺾였던 시장이 다시 막 꿈틀 움직이네, 다시 오르네, 깜짝 놀란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단 규제부터 하자 하고선 발표한 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근데 왜 급하게 발표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모든 정책들은 그래도 다 잘 됐는데 가장 안 됐던 게, 부동산 그렇게 각종 규제 대책을 12번인가 13번을 그 참여정부 시절에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마다 다시 시장은 반등하고, 꺾였다가 반등하고, 반등하면 또 내놓고, 그럼 시장 꺾였다 또 다시 반등하고, 또 규제 대책 내놓고, 이것을 13번인가 12번 반복을 한 끝에 5년이 지나니까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서울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강남권의 이 강남 3구의 집값은 80% 이상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못 잡은 게 가장 이 재집권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하려면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급하게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약간의 제동을 걸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10월 달에 발표가 될지 지금 확실치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발표돼봐야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은 당연히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 전세값 오른다는 거예요. 집값하고 전세값. 그러니까
제 강의 뭐 얘기 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 드릴 얘기 없고요. 추석 이후 시장 흐름,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값을 기록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7월 달에.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왜 이렇게 시장이 규제도 안 맥힐까요? 특히 서울시장이 모든 관심 초점이 지금 다 서울시장에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계속 비웃듯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13 대책 약발 9개월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9.13 대책 약발이 이제 9개월밖에 안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원래 이 규제 대책의 효과가 한 3, 4개월, 길면 한 5개월 정도 보통 가는데 9개월 갔으면은 상당히 대책 자체가 정말 역대급 이 규제 대책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간 건데,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과거의 부동산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역사,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역사, 이때를 잘 살펴보면은 왜 그때랑 지금이랑 스토리가 좀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많이 넘쳐나던 시절이었고요. 규제 대책 계속 쏟아냈던 거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는 단기에 불과했다는 것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 역사를 공부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고서 미리 예측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선진국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도심 집중화가 커지면서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계속 오르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정체하거나 뭐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는 일은 근데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떨어졌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오르지 않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 집값 오르는 거는 가장 큰 게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매물 부족으로 인한 상승입니다.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등록, 그래서 매물들이 지금 잠겨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또 팔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4년 8년 못 팔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더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은 결국 나중에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크게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불보듯이 뻔한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투기꾼이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강남 집값 올리는 게 투기꾼이랍니다. 투기꾼들이 10년 내내, 아니 모든 기간 동안 투기꾼들이 그렇게 설쳐서 집값을 다 올려놓습니까? 그렇진 않죠. 일부 지역은 뭔가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집값을 다 투기꾼들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갑니까? 이것은 정부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돼야 된다. 한마디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집값은 오르는 거다. 시장 논리는 뭡니까? 수요 공급이죠. 수요가 어떤 이유든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집값은 오르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고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가 강할수록 서울 주택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 보니까 규제를 많이 한 지역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은 어차피 규제가 강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과거에 겪어봤던 분들이 상당히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추석 이후 시장 흐름 상승 추세는요,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오른다. 하지만 신축이 오르면 결국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축도 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겨 교통 편리하고 학군 괜찮고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교통도 불편하고 뭔가 일자리도 없고 이런 데들은 오르지 않겠죠.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되면 새 집에 대한 선호도가 커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시행이 안 돼도요, 서울은 새 집에 대한 선호도가 큰데예요, 원래. 왜냐하면은 서울은 전체 1년에 그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금세 뚝딱 져가지고 1년 내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집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새 집에 살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래 큰데 이런 규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옥석을 고르는 기본 공식은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킬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같이 아무데나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자, 지역의 어떤 중심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것. 어떤 지역 중심지는 대구든 대전이든 지방이든 그러니까 서울이든 뭐 수도 경기도든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중심 권역에 투자해야 된다는. 중심 권역은 당연히 비싸겠죠. 비싸더라도 그게 향후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치가 가장 크게 더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싸다고 외곽에 투자해서는 이익을 내기 어렵고 오히려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자체장이 뭔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공부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제 정책과 또 무관한 투자처,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규제와 상관이 없다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입지만 좋다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제 강의에서 드렸었죠. 역발상 투자자의 마인드. 자, 나무만 보고 숲을 판단하지 말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체 숲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가서 개개의 나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그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다 보면은 이게 전체 숲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세세한 세부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요 나무만 보죠. 그래서 어떤 규제가 나오면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이제 부동산 야 이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규제 나오니까 떨어질 거야. 그럼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져서 제대로 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등락에 연연하지 말고요.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입지가 좋고 뭔가 이유가 있는 데들은 단기간에 어떤 등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오르거든요. 제가 27년째 지금 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 분들은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는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걸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작게 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살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남들이 안 살 때 우리는 매수를 해서 먼저 남들보다 반거래라도 먼저 가는 그런 다른 길을 걸어야지 똑같이 가면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 늘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제일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망해서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켜보자. 뭘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오르는데 가격이. 또 서로 떨어졌어. 지켜보다가 몇 년 있으니까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라도 구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더 떨어질 걸 기대해. 그래서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순간 또 올라. 결국 못 사. 투자 못 해. 남이 사서 나 얼마 샀는데 올랐다더라.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꼭대기에서 늦은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꼭대기에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올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투자의 그 마음을 올바르게 잡고 어느 지역에 좀 올랐다고 해서 다 올랐구나가 아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춘 지역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는 올랐어도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최적의 투자 시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들어갔으면 좀 더 이익을 냈지만 그 이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익을 못 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자, 추석 지나서 이제 좀 뭔가 움직이셔서 마인드를 바꾸셔서 우리 국가에서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재테크의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투기꾼들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부동산도 하나의 훌륭한 재테크로서 얼마든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유용한가. 그래서 마인드를 일단 바꿔야 된다. 마인드를 바꿔야 이 큰 흐름, 큰 시장이 바뀝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를 바꾸는 게 그게 가장 크다. 어떤 마인드래요? 긍정 마인드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더욱더 힘을 내서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